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CPBC 보도국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 빨간 날에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기 CPBC는? 기자들은 거의 하고요. 저 5월 1일에 쉬어본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동자가 아니구나. 네. 자영업자인가 그럼? 노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론 뭐 대체 휴가를 주긴 하는데 예. 당일에 계속 방송이 있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신문사에 계셔서 잘 아실 것처럼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쉬기도 하고. 맞아요.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씩 보통 이제 나와서 이번에 빨간 날에 내가 쉬었으면 다음에는 근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생방송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근무를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이후 2부에 장윤선 기자도 나오고 또 이제 문희정 평론가도 나오시니까 나는 오늘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살짝 했었는데 어딜 쉬어. 지금 진행자가 지금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데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PD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치 이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용산 대통령실 오늘 다녀왔다면서요? 예, 이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가장 뭐 뜨거운 이슈가 민정수석실을 지금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까지는 확인이 확실히 됐고요. 다만 내용은 좀 구체화된 뒤에 알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뭐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상 공식화했죠. 국정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했는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심을 듣기 위해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민심 청취가 아닌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뭐 우려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법률 비서관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거기에 이제 합류했던 인물들이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 어떤 뭐 본부장 이슈라고 했죠. 그런 이슈들을 다뤘던 인물들이 포함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장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일단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기관을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후보군 이름까지 언급이 됐었거든요. 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분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기능 제외하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왜 검사 출신이 와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가 좀 이제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해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생 현안 청취하겠다는 게 진심이고 그게 본질이다. 그 부분을 봐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그 의지가 진심이라면 인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도 하고 검찰 컨트롤도 하고 이를테면 뭐 인사 검증도 하고 게다가 민심 청취도 하고 좀 거대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새로 부활할 때는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이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직 개편안도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예전에 대통령실이 슬림화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좀 초기 멤버들 중에서 좀 그만두는 일도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률비서관실에서는 많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법률 수석실 아니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합쳐져서 더 큰 조직을 만든다면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더 메머드급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이제 민정수석을 보면은 조금 보수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쪽 진보 정부에서는 비검찰 출신을 좀 많이 기용을 했는데 어떤 인물이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를 했다라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 이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을 해서 9명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민주당 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2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 2개는 삭제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온 법안이기 때문에 제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 통과가 유력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갑자기 브리핑 공지가 나왔고 김수경 대변인이 나왔는데 여야가 이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서 환영한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통해서 이 협치가 좀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태원 특별법 이외에 다른 안건은 합의가 안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최상병 특검, 예. 뭐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장윤성 기자 공감 칼럼에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절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특히 서울 도심에서 이제 집회를 했죠. 예, 저도 여기 회사에 돌아오는데 이 앞에서 굉장히 막혀가지고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 이용했습니다. 막힐 걸 알고. 예, 역시 현명한 앵커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그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만 5천여 명이 모였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이외에 14개 지역, 전국 14개 지역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발언 준비했거든요. 순서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절규는 보이지 않기에 노조 혐오로 노동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으로부터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하는 것뿐입니다. 세네요. 예. 거의 뭐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뭐 요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호가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노동절에 어떤 메시지 나왔죠? 네, SNS에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요 이슈도 장윤성 기자하고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지금 강력한 대선 후보,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죠. 근데 주한미군을 또 거론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뉴스공감에서 그 역사와 경제의 콜라보로 좀 한중 관계 더 넓게는 좀 균형 외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되게 이 명진행과 두 분 패널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좀 미국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주둔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뜨거운 이슈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겁니다. 좀 특유의 합법, 트럼프 특유의 합법이 좀 눈에 띄었는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왜 다른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이런 발언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타임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 줄로 하면은 쇼미더머니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6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1조 2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예. 방위비 분담금이 6배를 그냥 한꺼번에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통상 2년에서 5년 정도 간격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해 왔었는데 트럼프 때는 딱 1년만 연장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또 지켜봐야 될 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요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가 또 워싱턴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이런 성과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청구서를 내밀어도 이거를 다시 논의하자 좀 거부하거나 아니면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저도 외교안보팀에서 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때는 우리가 이런 트럼프의 요구에도 할 말은 했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엔 분명히 입장을 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김준영 그 국립외교원장 지낸 김준영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하면 일방적인 관계에서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휴일에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